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 안내가스 닥터입니다. 자, 오늘 제 채널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을 제가 실제로 뵙는 것도 정말 놀랐고, 더군다나 이런 누추한 곳에 방문까지 하실 줄은 더더욱 몰랐는데, 이 우수님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력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석사. 네, 의학 석사. 수리하셨고, 또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석사. 거기에 유튜브 강의까지 가능한 분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원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셨고, 또 제가 이제 입덕하게 된 몬스터짐 스포츠 사이언스 연구소장으로 지내셨고, 현재는 임상영양사이자 트레이너 겸 피트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우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유튜브 우수한 영양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라고 합니다. 본명은 이호욱이고요. 우수라는 이름을 좀 많이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맞습니다. 그 재수없는 우수가 맞습니다. 우수하다? 네, 맞습니다. 우수하죠. 네.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원톱 스포츠 역량 최고의 대가를 모시고 정말 많은 걸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주제는 우리 고령자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단백질 보충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그 다음에 식품 이런 거를 운동할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여쭤볼 거고, 특별히 우리 영상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연령대 한 45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고령자들이 특히 운동 초보에서 운동 전으로 먹어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좀 오늘 열심히 물어볼 테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운동 전에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부스터를 막 그렇게 먹지는 않겠지만 흔히들 또 카페인 마시고 운동 수행 능력 올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많이 드실 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카페인일 것 같아요. 카페인류는 사실 저희 스포츠 쪽에서는 호주 체육과학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된 부분에서는 카페인은 사실 운동선수 왜 안 먹어? 약간 이런 주의입니다. 당연하다. 근데 이거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고령자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효용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좀 더 클 수 있다? 마이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불면에 대한 부분. 이게 단기적으로 불면을 유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커피나 카페인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그날 잠을 망쳤어요. 오히려 이거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잠이 망가졌으니까 이건 운동 전에 다시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딱 정리정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매모호한 분들, 잠은 잘 오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약간 가타부타를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즐기신 분들, 커피를 아예 먹지 않거나 거의 즐기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60세 이상의 뇌의 손가락 크기를 비교해보면 즐기신 분들이 손가락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가락 크기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면에 힘듦이 있다. 그럼 인면이 망가지면은 잠을 자는 그런 주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가장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심장 부담 요인이죠. 커피나 카페인이 적정 용량에서는 큰 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사실 먹다 보면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뇌의 작용 기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먹다 보면 결국은 하루 300mg에서 400mg 이상 정도를 섭취하면 심장 부담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증가된다. 3잔에서 4잔. 그래서 그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ISN에서조차도 얘기하는 게 심장의 부담을 생각하면 안 먹는 게 좋다. 용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예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스포츠를 전제했을 때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전제로서는 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운동과 관계없이 심장 건강을 생각하면 카페인을 안 마셔야 된다는? 안 마시는 게 더 좋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베타분석마다 워낙 결론이 다르긴 한데 결론이 그냥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강해서 저용량에서는. 근데 이게 운동이랑 접목을 한다면 점점 더 많은 용량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모든 연령대에 통틀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심지어 청소년 운동선수들한테도 카페인을 주게 되면 점점 더 카페인 용량을 늘리려고 하지 줄이려고 하는. 저도 심장 건강을 떠나서 내성 때문에 커피는 이제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는 주의이긴 한데, 그게 근거에 맞는 말이긴 한데, 일반인도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저용량도 안 마시는 게 좋다. 한 잔으로 딱 제한을 할 수 있다면 사실 한 잔 정도를 즐기는 건 내성 때문에 결국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네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커피는 계속 이제 많은 용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려는 목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한 잔 정도로 커피를 마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마시고 운동과 상관없이 운동을 하시는 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마시는 건 마시면 되고. 네, 마시는 거 마시면 되는데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일부러 약처럼 새로 복용을 시작하는 거는 그렇죠. 굳이 권하지 네, 않는다. 굳이 권하지 않는다. 운동선수는 안 먹을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부작용에 위해가 드러나는 사람은 먹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애매한 분들은 이제 내성을 주의해야 된다. 예,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어차피 마실 커피를 운동 전에 마시고 수행 능력 올리는 건 괜찮지만 조절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내가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안 마시던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운동 전에 먹기만 이제 질문 하나 끝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형태가 게토레이 같은 이제 단순당의 이온 음료,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CAA 아미노산. 예,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운동 중에 마시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 조금 즐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마른 당뇨가 있다면 운동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저혈당 쇼크가 오는 사람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겠죠. 반드시 마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걸 선택할 예시사항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 제가 보기엔 본인이 식사 조절과 운동의 타이밍 조절을 못 하신 거예요. BCAA나 게토레이를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마셔야 되는 상황 자체는 그 전에 예비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한데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혹은 마라톤 같은 운동을 되게 장시간 합니다. 이러면 중간중간에 내 운동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차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스포츠 영양 분과에서 계속 권장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고강도나 굉장히 장시간. 네. 이 영상 보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은 아마 거의 뭐 1% 미만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른 당뇨면 결국은 당뇨를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식후에 혈당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식사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식사를 해서 혈당을 띄워놓고 운동을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운동이랑 조금 소화기랑 좀 서로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해서 혈당을 올렸다가 안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소량의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조금 구별을 해서 약간 혈당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좀 완벽한 식사를 하고 풀 식사를 하고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감자 한 알 정도? 그렇죠. 먹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조금 먹어서 혈당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뭐 고구마 50g, 100g 이 정도만 드셔도 천천히 혈당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린 다음에 운동을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하면 되겠죠. 근육의 길이 변화가 많이 동반되지 않은 운동, 우리 이런 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건 플랭크나 벽밀기 같은 운동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운동들을 한다면 혈류의 이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한텐 가장 안정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으로 제한되는 게 하체를 기반으로 한 등척성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 움직이는 운동들을 가미하면, 그러면 혈당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혈압 뭐 어쨌든 있든 없든 뭐 당뇨로 저혈당이 빠지는 게 좀 두렵다면 등척성부터 해보라. 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몸의 혈류 반응이나 혈당 반응도 좋아질 테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확대 해석됐다? 운동 중에 이거를 먹는 것들이. 네네네. 정리를 좀 해보면 굳이 뭐 이온음료나 아미노산을 먹을 필요가 없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혈당이 오는 사람들은 먹을 필요가 있는데, 마른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들도 차라리 운동 직전에 뭐 감자 한 알이나 뭐 바나나 한 개 정도 예방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맞지. 저혈당이 올 걸 알면서도 그걸 막 당을 중간중간에 마셔가면서 운동하는 게 좋지 않겠죠. 당연히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저혈당이 뭐 감자 하나를 먹었음에도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등척성 운동부터 해보시고 점차 좀 수행 강도를 높여보는 쪽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마른 당뇨나 이런 분들은 이기적인 운동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인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슈가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러닝 크루 같은 게 있으면 자기 패턴을 고수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러닝 크루가 다 모여야 되는데 몇 명이 안 왔어. 그러면 자기는 뛰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기다렸다 하면 혈당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운동을 들어가면 위험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운동은 제가 헬스 좋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좀 남 눈치 안 보고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운동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은 최소한 사회화를 떨어뜨려라.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보충제계에 스포츠 영양계에 가장 많이 드시는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입증된 보충제가 두 가지 뽑자면 크레아틴하고 아무래도 단백질 영양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크레아틴부터 좀 여쭤볼게요. 운동할 때 크레아틴 드시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일단 운동을 되게 강도 높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레아틴이라는 물질 자체가 작용하는 기전이 우리 몸에는 에너지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ATP라고 하죠. 이 ATP가 뭐냐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딱 하나의 물질, ATP라는 물질로 얼마큼 변환되냐? 마지막엔 다 ATP죠. 그렇죠. 네.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건데 에너지가 잉여로 남을 때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잠깐 상자로 옮기는 거죠. ATP라는 상자가 조금 큰 상자라면 조금 작은 상자인 크레아틴이라는 걸로. 제가 비유를 들자면 비상금? 그렇죠. 비상금. 비상금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그랬다가 내가 좀 기본 돈이 떨어졌을 때 비상금을 쓰는 개념으로 쓰는 크레아틴은 비상금이다. 그렇죠. 그럼 크레아틴인데 그 정도가 되려면 되게 좀 급박한 상황에서 막 에너지를 확 몰았을 때 이게 좀 비상금이 효용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유 있게 돈을 쓸 때는 사실 비상금이 효용성이라는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비상금이 진짜 X된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오해하셔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혹은 여성분들이 좀 드세요. 근데 스포츠 영양학 쪽에서 여성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당수가 효과 없음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효과가 있는 건 적어도 뭐 고등부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근육량이 많은 일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저도 먹고 있는데 필요 없네.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때 크레아틴이 좀 효용을 준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중장년층이나 고령자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크레아틴을 먹는 것은 사실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크레아틴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뇌 관련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운동과 별개로? 네, 운동과 별개로. 근데 그게 별개라고 또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근육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뇌가 유도하는 거고 그럼 뇌에 병변이 있으면 그게 근육의 실제적인 움직임에 제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크란에도 크레아틴과 뇌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는 코크란에서도 치매도 코크란에서는 조금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연결성을 좀 연결하기 크레아틴과 치매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근데 근위축증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염증성 근염, 류마티스 계열 쪽 이런 쪽들은 크레아틴을 권장을 합니다. 코크란에서. 그래서 실제 8주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크레아틴을 중장기간 장복을 시키고 나서 본 결과 근위축증 환자한테는 근력 강화를 그 다음에 염증성 근염 환자들한테는 근기능 강화에 대한 거를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매는 여러 분석에서는 아직까지 입증이 완벽히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치매 환자를 지금 여기 요양병원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움직임과 뇌는 진짜 너무 긴밀합니다. 못 움직이는 분이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또 못 움직이고 그걸 정말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걷는 게 정말 치매 예방하는데 좋은 게 그거 자체는 명확하긴 하잖아요. 근데 크레아틴이 이제 영향이 있냐 없냐 하는 건데 근감소로 예를 들어서 뭐 운동량이 떨어져서 뭐 보행이 제한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크레아틴을 먹는 게 분명히 도움이 뭐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쪽 파트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게 뇌 관련 질환 쪽에서 코크란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가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사실 이런 일개 보충제 하나가 이런 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크레아틴은 그쪽 분야에서 분명히 좀 볼만한 지표라고 보고 이거 뇌과학자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비상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비상금을 쓸 일이 없는데 비상금을 모으는 건 손해잖아요. 사실 쓸 일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고강도나 뭐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이제 크레아틴 확실히 그건 명백히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이제 뭐 그렇게 강도를 치지 않는 또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에 한해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뭐 근감소로 인해서 뭐 치매가 발병이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유명한 보충제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사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게 바로 이게 정말 최다 질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네. 아, 이거를 진짜 오스님을 모시고 제가 이 설명을 듣는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한데, 이 단백질 보충제, 특히 우리 고령자분들, 운동 초보, 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운동하시는 분들 드셔야 된다고 볼까요? 일단 딱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단백질을 내가 하루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충제 먹어야 합니다. 네, 그게 어떤 보충제든 손에 닿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모자란 사람이 먹는 건 100%다. 네, 모자란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식사로 식품으로 충분히 잘 챙기는 사람,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선을 막 한 마리씩 먹어요. 단백질 보충제 왜 필요하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정도면 운동 끝나고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진짜 대부분의 장년층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침에 계란 한 알, 점심에 두부 반모 혹은 뭐 우유 한 컵, 저녁에 생선 진짜 조금. 우유 한 컵이라도 드시면 다행인데, 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우리 어머님들 연세에서 대부분이 고탄, 저단, 그렇죠. 저지거든요. 네, 쌀밥으로 그냥 다 충당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모자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자기의 정확한 칼로리 섭취 형태를 진단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칼로리가 모자란 분들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어렵죠. 예. 다만 이제 그 단백질이 모자란 건 고령자에서는 명확히 보이는 추세여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WHO보다 단백질을 더 먹으라 0.1g 정도를 70kg당. 왜냐면 WHO 기준은 0.825g인데 우리나라는 0.91이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더 먹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쌀밥으로 단백질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거의 1g 가량을 더 올려 먹으라고 지침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에서는 1.2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영양 개취팀에서는. 저희가 아니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는 그 1.2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영양에 골조로 들어와 보면 더 드시라고 하고 있어요. 아, 1.2도 예, 부족하다. 넘어도 된다.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1.2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내가 신체 활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근기능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체 활동을 원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1.4g에서 6g 정도까지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구장창 1.4g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아예 1.4. 예. 일본은 1.4를 계속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일본이 있고요. 워낙 고기 더 안 네. 먹으니까. 먹으라고 주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1.6g 정도를 먹으라고 하고 있고 1.6이요? 예, 1.6까지. 고령자에서? 예, 고령자에서. 미국에 좀 너무 그쪽으로 간 논문들은 막 2g, 2.2g까지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화 저항 때문에. 동화 저항 약간 때문에 내성의 개념으로 보는 거네. 더 인풋을 더 넣어야 된다. 정말 뭐 콩팥이 안 좋고 이런 분들 아니라면. 제외한다면. 네. 네. 그래서 뭐랄까 식품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한 1.4g 정도로 확보한다면 필요 없겠죠. 네. 예, 이건 똑같은 단백질이니까. 근데 확보를 못 하신다면 어떤 수단을 고려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1.4, 1.2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섭취하시는 양이 1g 정도 됩니다. 거의 모자람이 없는데,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그리고 여성으로 갈수록 0.8, 0.7, 0.6까지도 나오거든요. 고령 여성에서는. 본인들이 평균적으로 먹고 있다면 그 정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4를 먹으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60대 여성이다. 이런 분들은 본인 먹는 단백질의 2배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평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모자란 분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먹어라. 보충제든 뭐든. 어머니들한테는 이 설명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고기, 계란 다 챙겨주면서 요리하고 나서 본인은 안 드시는 분, 그러면 챙겨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 먹을 건데 종류도 또 많잖아요. 이것도 최다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4가지 정도 뽑으면 유단백, 유청단백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대두단백, 콩단백, 그 다음에 뭐 기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4가지 중에 나는 고르고 싶다 이러면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약간 믹스된 걸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섞인 거. 그냥 일반 유단백 보충제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 섞인 것도 있나? 실제 제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제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PPL 아닙니다. 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왜 저런 스타일로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설명입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네네. 사실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일단 안 먹는 것보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영양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게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든 유청이든 뭐 카제인이든 계란이든 대두단백이든 모든 보충제로 나오는 게 있다면 본인이 입맛에 맞으시면 드셔서 양을 충족시키는 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양을 먼저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을 갖추는 건데 질을 올리면 양을 좀 줄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청 단백질을 먹고 콩에서 나온 대두 단백질이 있습니다. 둘의 단백질 함량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만약에 100g씩을 먹는다고 치면 유청 단백질 먹는 것보다 대두 단백질을 한 1.2배에서 1.4배 더 드셔야 돼요. 같은 아미노산을 확보하려면. 단백질 양이 같은데도 아미노산 양이 적을 수가 있는 그렇죠. 아미노산 양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려면 그렇죠. 유제품 단백질이 그 그렇죠, 부분에서 그렇죠.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네. 현존하는 가장 많은 단백질들은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유청과 카제인이 그대로 들어있는 우유 단백질, 그리고 분리대두 단백질, 대두 단백질의 약간 좀 다른 형태인 완두콩 단백질, 요런 게 가장 많이 있고요. 그런 단백질들을 좀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영양학회, 그 다음에 응용생리학학회 이런 데에 그 관련된 단백질들을 믹스해 갖고 단백질의 실제적인 합성 반응, 그리고 실제 근육의 합성량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수차례 발표가 되었고요. 거기서 일맥상통하게 카제인이 절반, 그 다음에 유청이 4분의 1, 분리대두 단백이 4분의 1. 그럼 2대 1대 1이죠. 그 비율이 어떻게 뭐 결과가 좋았나요? 그게 유청 단독, 카제인 단독, 대두 단백 단독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솔깃한데요? 오래 전부터 이미 좀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고. 네.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청 1, 유청 1, 콩 1, 콩 1, 카제인, 카제인 2. 예, 그렇게. 외워두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된 제품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장년층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콩 같은 거 많이 드세요. 두부나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드시는 편이에요. 네. 네. 식품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품을 찾기가 힘드시다면 유청이나 유단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콩을 음식으로 먹고 유청 단백을 먹으면 근데 절대적으로 주의하실 분들이 있죠. 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은 우유에 칼슘 때문에. 예, 칼슘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결합이 좀 잘 돼서 이렇게 좀 결석이 생기는 편이다 그런 보니까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단백을 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분리대두 단백이랑 그 다음에 쌀을 좀 같이 섞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쌀 단백이죠. 네, 그렇게 쌀 단백을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궁금한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조합이 1대1 대 2가 좋은 결과가 나온 기전 같은 게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청 단백질 흡수가 빠릅니다. 대두도 제법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확 올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 반응만 보고 유청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반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이 공급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공장의 스위치를 켜주면 단백질을 차곡차곡 하고 찍어내야 될 텐데 아무리 스위치가 켜져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상품을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 후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미노산 농도 초반에 피크 친 거 말고 다음에 그렇죠. 이어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한테는 운동이 끝난 직후에 유청 단백질을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보통 권장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렇게 챙겨 먹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아예 그냥 영양제로 카제인을 넣어주면 급속 아미노산 보충과 지연 아미노산 보충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그 원리로. 네. 그 원리로 보통 권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 운동선수라서 운동이 끝나자마자 파우더를 액상으로 마시고 집에 가서 1시간 내에 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그 식사에서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걸 드신다 라고 하면 유청을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파우더 하나로 대체를 하시겠다 하시면 믹스된 제품을 드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대1 대 2가 처음 1은 빠른 거, 네. 2는 느린 거. 느린 거. 사실 1대 1이죠. 그렇네요. 와, 이건 진짜, 진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진짜 기억에 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음식으로 먹는다면 음식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그 음식이 생선, 두부, 계란 흰자, 그 다음에 제가 적색육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 중에서 본인 우수님 기준으로 평생 먹는다면 하나 초이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령의 운동 초보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골라주신다면, 넷 중에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넷 중에 평생 하나 먹는다면 제 기준으로 저는